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 장애에 관한 부분인데, 학습 장애가 의심되는 영우라는 남학생과 나눈 대화 일부예요. 자, 학습 장애 진단 기준, 이번엔 DSM-5예요. 진단 기준에 제시된 6가지 증상 중에 대화 내용에 나타난 증상 2가지, 그리고 그 근거를 각각 제시하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자, 담임교사가 얘기를 하죠. 저희 반에 영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상담교사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네, 영우는 수업 시간에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쓰기에 문제가 있대요. 쓰기에 문제가 있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험 성적도 아주 낮대요. 검사해 보니까 자음이나 모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고, 또 문법적 또는 맞춤법에서도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우는 수학적 연산이나 수식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대요. 자, 그래서 제가 DSM-5 진단 기준을 같이 보시면서 아예 정리를 해드리려고 창을 띄웠어요. 자, 우리 먼저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해서 먼저 보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특정 학습 장애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능 수준에 비해서 아주 학습 부진을 보이는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부진. 그럼 여기서 잠깐 학습 부진, 요거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학습 장애와 학습 부진과 학습 지체. 자, 학습 장애는 뭐예요? 예, 보통 이상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또 정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문제도 없는데 뇌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보이는 게 학습 장애죠. 예. 자, 학습 부진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전학이라던가, 전학은 진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든 어려움을 많이 주는 일이죠. 저도 전학을 좀 어렸을 때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이러면 진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막 친구들의 막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얘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주변에서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은 되게 심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어쨌건 간에, 자, 전학이나 가정 불화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또 불안이나 우울 같은 이런 정서적 요인, 부정적인 정서적 요인 같은 거에 의해서 학업이 떨어지는 경우가 학습 부진이죠. 예. 그 다음에 학습 지체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차이 아시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평균이나 또는 경계선 지능 수준이죠. 예,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지닌 아이들이 지적 잠재력이 부족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학습 지체예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 학습 부진, 학습 지체, 예, 구분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특정 학습 장애 보도록 할게요. 금방 또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능 수준에 비해서 아주 현저한 학습 부진을 보이는 장애를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전판인 DSM-4에서는 읽기 장애, 쓰기 장애 등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DSM-5에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통합해서 특정 학습 장애로 통합해서, 예,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읽기, 쓰기, 산술적 또는 수리적 계산과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SM-5에 따르면 특정 학습 장애는 학업적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예, 진단은 어떻게 해요? 이 아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얼마 이상 나타낼 경우, 6개월 이상 나타낼 경우에 내려지는 거죠. 한 가지죠. 한 가지 이상.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예시에서는 2가지 나왔었죠. 자, 볼게요. 자, 부정확하거나 느리고 힘겨운 단어 읽기가 6개월 이상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부정확하거나 느리고 힘겨운 단어 읽기. 그 다음에 2번째는 읽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예를 들어서 글을 정확하게 읽긴 하지만 그 내용의 순서라던가 뭐 관계라던가 추론적인 의미라던가 뭐더 깊은 의미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죠. 그럴 때 또 진단이 내려지고, 자, 세 번째, 우리 영우에 해당되죠. 철자법의 어려움이죠. 예, 철자법의 어려움. 예를 들어 자음이나 모음을 생략하거나 잘못 사용함.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들어가는 거죠. 자음이나 모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노트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 가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또 여기 해당되죠. 쓰기의 어려움에 해당되죠. 자, 내용은 문장 내에서 문법적 또는 맞춤법의 실수를 자주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문법적 또는 맞춤법에서도 실수가 많더라고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보시면은요. 수 감각, 단순 연산값 암기 또는 연산 절차의 어려움. 그래서 수와 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또 산술 계산 도중에 길을 잃어버림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요. 영우는 수학적 연산이나 수식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6번. 수학적 추론에서의 어려움이죠. 예를 들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개념, 사실 또는 절차를 응용하는 데서의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나타낼 경우에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읽기, 쓰기, 산수 이런 기초적 학습 능력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능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 과정에.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는 결함이 나타나는 특정한 학습 기능에 따라서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술 장애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읽기, 쓰기, 산술 장애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SM-5에서는 특정 학습 장애를 읽기 곤란형, 쓰기 곤란형, 산술 곤란형으로 구분하면서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세 수준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정 학습 장애를 지닌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자존감이 당연히 낮겠죠. 성적이 낮으니까 그로부터 오는 그런 열등감, 뭐 피해의식, 패배감, 좌절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사회기술의 부족, 사회적 위축 또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나게 되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정 학습 장애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인이다 그랬을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네, 당연히 이제 직장 생활, 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죠. 어머나, 죄송해요. 반항장애예요. 적대적 반항장애, 그리고 ADHD, 또 우울증을 지니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10 내지 25%가 특정 학습 장애를 동반한다는 보고가 있대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재에 대한 반응 정도로 판별하는 그 접근 방법인 중재 반응 모형에 따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쓰기 교수에 대한 아동의 반응 속도와 학업 성취 수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래보다 심각하게 반응도가 낮다 그런 아동은 잠재적인 쓰기 학습 장애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밀 판별 절차를 받아봐야 되겠죠. 예. 자, 같이 동반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습장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자, 9번은요, 와이너가 제시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는 거죠. 자, 현지라는 중2 여학생을 이제 전문상담 교사가 상담한 내용이에요. 자, 성적에 대한 현지의 귀인이 이들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라고 했어요. 4점짜리였고요.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항 거의 그대로 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다뤄보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많이 잘 쓰셨고요. 그래도 워낙에 중요하고 또 여기서 또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예, 또 제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상담교사 얘기를 하죠. 현재는 이번 수행평가 준비는 잘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애들 진짜 수행평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딱 이렇게 그게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덜 그럴 텐데, 좀 지나니까 또 음악수행, 좀 지나니까 뭐 미술수행, 체육수행, 막, 저희 딸아이도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해진 날짜에 못 보면 약간 유동성 있게 또 선생님들이 또 진행은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우리 현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글쎄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대요.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전 늘 시험 운이 없었어요. 공부를 해도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운이 좋으면 아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운이 좋은 때는 막 찍었는데 맞은 적도 있지만요. 예,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고 많이 또 옛날에 써봤던 그런 내용 같기도 하죠. 예, 자, 우리 현지 자 귀인의 세 가지 차원 볼게요. 자, 일단은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은 뭐가 있나요? 여기를 먼저 보시고 같이 보시자고요. 자, 와이너가 제시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을 먼저 보면은 선생님들이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겠죠. 자, 와이너가 제시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은요. 뭐 있어요? 예. 내적, 외적 차원, 또 안정, 불안정, 그 다음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차원이 있죠. 예, 아주 중요하죠. 예. 내적, 외적 차원, 안정, 불안정 차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차원이죠. 내적 차원은 뭐예요? 예, 그 원인이 개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능력이라던가 노력이 내적 차원이 되는 거죠. 예, 능력이나 노력. 자, 외적 차원은요. 원인이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난이도라던가 운이죠. 자, 그래서 우리 현지가 운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안정, 불안정 차원이 있죠? 두 번째, 안정, 불안정 차원. 안정 차원은요? 안정적 차원은 안정되고 비교적 고정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능력이라던가 과제 난이도 같은 게 안정적 차원에 들어가고 불안정적 차원은요. 원인이 불안정하고 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가변성이 있는 거, 노력이라던가 운이죠. 예, 이거는 불안정 차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차원이 있어요. 통제 가능한 건 뭐가 있어요? 예, 여기 노력과 같이 사건이 부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을 통제 가능한 차원이라고 했고, 통제 불가능한 차원은 도저히 어떻게 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운, 천재지변, 능력,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너가 제시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은 내적, 외적 차원, 다시 한번 안정, 불안정 차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차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우리 현지의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은 어떻게 해당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내적, 외적 차원에서 보면은, 먼저 내적, 외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내적 차원은 원인이 그 개인 안에 있는 것이고, 외적 차원은 원인이 그 개인 밖에 있는 것이다.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죠? 서술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안정, 불안정 차원이죠. 그래서 안정적 차원은 아까 왜냐하면 귀인의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먼저 개념을 넣으시는 거죠. 안정되고 비교적 고정된 것인 반면에 불안정적 차원은 원인이 불안정하고 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뭐였어요?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차원이죠. 그래서 사건이 부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불가능한 거는 어떻게 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례에서 현지는 시험 운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 이제 무슨 차원? 정리하셔야죠. 자, 외적 차원, 불안정적 차원, 통제 불가능한 차원에 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쓰셨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더니 잘 쓰셨더라고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문제를 보다 안 보다 하니까 왔다 갔다 페이지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어머나. 내가. 네, 10번 보실게요. 네, 전문 상담 교사가 맥크레이와 코스타의 성격 오요인에 근거한 우리 두 여학생의 성격 특성을 기술한 내용이에요. 자, 성격 오요인, 그죠? 그래서 성격 요인 두 가지를 들어서 두 학생의 성격 차이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을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서술하라 했죠. 이제는 또 사례에서 근거 찾기. 자, 보실게요. 자, 정미와, 자, 일단은 그럼 성격 오요인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같이 보실게요. 먼저 문항 볼게요. 정미와 희정이는 오래된 단짝 친구로 평소에는 잘 지내지만 시험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은 정미는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이 많고 또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희정이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돌아와도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과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정미는 익숙하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는데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런 반면에 희정이는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래요. 자, 그럼 우리 성격 오요인을 한번 또 같이 보실까요? 자, 성격 오요인. 자, 정리를 하면서 같이 가시자고요. 자, 성격 오요인. 자, 뭐 있어요? 첫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고요. 성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외향성이 있고요. 자, 제가 그걸 넘기면서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같이 하나로 붙일 걸. 친화성, 신경성이 있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제가, 어머나,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해요. 자, 먼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먼저 볼게요.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요, 상상력, 여기 나온 대로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성향, 개인의 심리 및 경험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능, 상상력, 고정관념의 타파, 심미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욕구도 많죠. 그리고 품위 등과 관련된 특질을 포함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때 어때요? 호기심이나 흥미가 많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죠.
여기서 지금 누가 그래요? 우리 정미와 희정이 중에. 예, 희정이죠. 끝에 보면은 희정이는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죠. 낮을 때는 어때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 때는 인습적이다, 현실적이다, 흥미가 적고 비예술적이고 비분석적이다. 누구예요? 정미잖아요. 그죠? 예, 정미는 익숙하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며 상상력이 부족한 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실성 볼게요. 성격 오요인에서 성실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 과제 및 목적 지향성을 촉진하는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규칙, 규준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화를 잘하고 과제의 준비 이런 것들과 같은 특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실성이 높을 때는 어때요? 예, 당연히 조직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수양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고 아주 용의주도하고 예, 말끔하고 야망적이고 끈기가 있다. 그죠? 그럼 성실성이 낮다 할 때는 어때요? 예, 목적이 없고 신뢰감을 잃죠. 신뢰성이 부족하고 또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의지가 약해. 의지박약.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향성 부분이죠. 외향성. 외향성 어때요? 자, 다른 사람과의 사교적인 면,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 또 사회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속성과 관련된 걸 얘기하죠.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과 같은 특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향성이 높을 때 어때요? 외향적이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사회적, 적극적, 말이 많고 사람 중심, 인간관계 중심이죠. 예, 그 다음에 낙천적이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좀 정감 있죠. 다정다감한 편이고 낮을 때는요 조용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과제 중심적이고 남을 회피하고 예, 얌전한 편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화성하고 예, 신경성을 볼게요. 친화성은 어때요?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 사회적 적응성과 타인에 대한 공동체적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타심, 애정, 신뢰, 배려, 겸손 이런 특질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호성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높을 때는 어때요? 친화성이 높을 때. 예, 온유하고 성품이 좋아요. 친화력이 높다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움 주길 좋아하고 신뢰성이 있고 용서를 잘하고 상대적으로 속기도 잘하죠. 예. 자, 낮을 때는요. 좀 냉소적이죠. 친화력이 없을 때는 어때요? 좀 차갑다라는 말 하죠. 거칠고 의심도 많고 비협조적이고 무례하고 무모하고 조종적이다라는 예, 표현을 하죠. 자, 그다음에 신경성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마지막 신경성. 정서에 관한 부분이죠. 예, 부정적 정서, 불쾌한 정서, 분노, 우울감, 불안감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이 얘기할 수 있는데 걱정, 부정적 감정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관계된 것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또 걱정, 두려움, 슬픔, 긴장 등과 같은 이런 특질을 포함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왜 좀 저 사람 신경질적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우리 편안하게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반대되는 특징이다라고 해서 신경증 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성이 높을 때 어때요? 신경성이 높다 그러면은 신경질적인 거죠. 걱정, 근심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예,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낮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예, 평온하고 이완감이 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만족적이고 편안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 답안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정미랑 희정이에게 나타난 이 성격 요인 두 가지가 뭐예요? 예, 신경증 성향. 자, 신경증 성향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부분인 거죠.
아까 우리 잠깐 짚었었죠? 그래서 정민은 어때요? 작은 일에도 걱정, 근심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통해서 신경증 성향이 높다라고 알 수 있고, 또 희정이는 어때요? 차분하고 침착하고 예,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편으로 뭐 시험 기간이 돌아와도 예,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신경증 성향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사례 지문이 다 들어가는 거죠. 또한 정민은 어때요? 익숙하고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희정이는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되셨죠? 우리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도 성격 5요인. 예, 11번 보시겠습니다. 자, 슈퍼비전 내용이죠. 집단 상담. 그래서 비윤리적 행동, 윤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기호 한 가지를 쓰고 그 이유를 시기, 그리고 내용, 그리고 집단원의 연령을 고려해서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잘 기술하셨어요. 자, 일단은 슈퍼바이저가 집단 상담 진행하면서 윤리와 관련된 사안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나눠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 교사가 학폭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의뢰받은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4일간 하루 종일 운영을 했대요. 예. 한 학생이 이제 첫째 날은 1시간 지각하더니 둘째 날은 오후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집단에 성실하게 네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만으로는 집단 상담 이수할 수가 없다. 인정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김 교사는요. 예, 결석과 지각이 잦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제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아까 나왔던 또 내용이죠. 예, 학대. 그래서 거의 사례가 비슷해요. 선생님들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래서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 회기가 끝난 직후에 해당 학생과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비밀 보장의 예외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에 학대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대요. 자, 잘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교사 볼게요. 자,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선별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 조치의 일환으로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명단은 담임교사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자, 디귿 보시면은 교내 학폭 대책 자치위원회 업무로 너무 바빠서 집단 상담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야 그냥 급하게 그냥, 그래도 이 선생님은 그래도 일주일이네요. 어떤 선생님은 2, 3일 전? 뭐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었거든요. 자, 일주일 전에. 근데 일주일 전도 사실 다른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일정과 장소만 안내를 하고 바로 일회기 시작하는 거는 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회기에서도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작성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자, 디귿이 아니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기호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귿이죠. 그래서 첫째, 시기를 고려할 때 첫 번째 뭘 고려하라 했어요? 시기였잖아요. 다른 업무로 바빠서 예, 사례에서 끌어다 쓰시는 거죠. 예, 다른 업무로 바빠서 집단 상담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안내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주일보다 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내용면에서는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일정과 장소만 안내를 했잖아요. 근데 집단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예, 구조화적인 부분이잖아요. 구조화에 대한 내용이죠. 뭐 집단의 절차, 목적, 집단원의 책임 및 권리, 협력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측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 뭐 안내, 뭐 이거 다 들어가죠.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셋째, 집단원의 연령이죠. 이젠 연령을 고려할 때 어때요? 집단원들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집단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예, A형 마지막이네요. 어머나, 이런. A형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여기서가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제일 혼란을 가져왔고, 그 당시에 이게 2017년도 기출이었어요. 가족 상담 부분에요. 거의 뭐 바뀐 거 없이 냈어요. 왜냐면 이때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뤄봤는데 예, 역시나 선생님들도 여기서 실수를 좀 하셨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경수의 어머니가 전문상담 교사에게 보낸 SNS 문자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가족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한 거는 맞아요. 근거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에요. 관계 특성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라고 그랬고요. 해당하는 개념. 그리고 이 관계 특성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특성이 경수의 가족에서 발달한 과정을 핵가족 정서 체계 개념의 근거해서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번에 저희 그 키치너의 윤리 원칙에 관한 부분도 오래였구나. 그때도 선생님들이 뒤에 이어서 나온 부분을 보지 않으시면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관계 특성만 딱 보고서 여기서 대부분 뭘로 쓰셨냐, 삼각관계로 쓰신 분들 많거든요.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여기 핵가족 정서체계 개념의 근거에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 특성이 이거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아 미분화와 관련된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핵가족 정서체계라는 그 개념을 먼저 아셔야 쓰실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난항을 겪으셨던 거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서 거의 삼각관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항상 뒷부분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자, 볼게요. 이제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전화드린 경수 엄마예요. 경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든가 봐요.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또 마음이 많이 여린 것 같다는 거죠. 자, 자신감이 없다, 마음이 많이 여리다. 이건 어때요? 분화 수준이 낮다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예, 분화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사소한 말에도 크게 상처를 잘 받아요. 이게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략하고요.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 경수, 저 이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남편 편만 든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분화 수준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들으려 하지는 않고 화부터 내니까 결국은 심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가족 많죠. 예, 저 아는 가정도 좀 가까이 있는 가정도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남편은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기출 거의 그대로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네. 자,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그죠? 자, 착한 경수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준대요. 예, 경수는 착해서 끝까지 얘기를 들어준대요. 여기 보면은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분화 수준이 낮은 걸 볼 수 있죠. 지금 다 어머니도 남편도 다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화 수준이 낮잖아요. 경수 어머니도. 왜냐하면 경수한테 밤이 새도록 하소연을 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부싸움 다음 날은 제가 걱정이 되는지 경수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거나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곤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경수가 화목하지 않은 집안 환경 때문에 성적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SNS 문자를 보낸 내용이다라고 조금만 수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기출을 만약에 풀어보셨거나 그러면은 이거네라고 이제 아셨던 부분이셨을 거예요. 아직 이제 기출 하반기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이거. 일단은요, 이 답안을 같이 보시기 전에 자분할관에서 한번 먼저 볼게요. 그 개념을 한번 아시고 가시자고요. 자, 자아분할은 뭐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아분할하고 핵가족 정서체계에 대해서 싹 다 같이 보실게요. 자아분할은 개인이 그 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 내적, 개인 내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관계적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신 내적 측면을 먼저 보면 뭐예요? 사고와 감정의 분리를 하는 능력을 정신 내적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아까 우리 다 경수 할머니부터 해서 아버지, 엄마, 경수까지 다 분화 수준이 낮잖아요. 어때요?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 사고를 분리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막 추정하거나 막 분노가 생기면 분노가 생기면서 분노에 의해서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해되기가 너무 쉽고 또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 되게 감성적으로 바탕을 둔 그런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되게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보면은요,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할까요? 잘 파악을 해서 균형을 잘 이루겠죠. 그래서 예민한 정서를 갖더라도 감정적인 충동을 참을 수 있는 자제력 그리고 객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대인관계 측면을 보자고요. 아까는 이제 개인 내적 측면이었잖아요. 정신 내적이. 이번에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나와 타인의 구분 능력을 말하는데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거짓자아가 발달한대요. 거짓자아가 발달하게 돼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보이실려나?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가질 수 있어도 용납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자주성, 자주적 정체감 이런 것들이 적어서 다른 사람과 쉽게 융화되고 또 자신과 타인 분리가 어렵다. 그죠? 분리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권위적인 인물의 지시, 가족의 의견에 무조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보다 남에게 들은 것을 자꾸 되뇌게 되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분명한 입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융합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분화 수준을 보면은요. 자, 기본 분화와 기능 분화가 있죠. 그래서 기본 분화는 뭐예요? 원가족의 분화 수준. 원가족 우리 할머니, 아까 할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그 자꾸 위에 내 원래 원가족의 분화 수준이 기본 분화고요. 기능 분화는요. 현재 맺고 있는 관계 가정에 의존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 원가족에서
물려받은 기본 분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 예, 현재 상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자아분화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분화 수준이 이렇다. 0에서 25는 가장 낮은 분화 수준이고 50까지는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75에서 100은 높은 분화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보실 게 핵가족 정서 체계 보실게요. 핵가족 정서 체계.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 핵가족 정서 체계는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아셔야 그걸 쓰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죠? 뭐예요? 핵가족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서 과정이에요. 핵가족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서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핵가족 그 정서 과정을 보면 정서적 단절, 갈등, 배우자의 역기능, 자녀에 대한 투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는 부모의 분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할머니의 영향이 또 아버지 어머니 영향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자, 부모가 원가족에서 이룬 분화 수준에 따라서 핵가족 내 정서 분위기가 결정이 되고 또 이는 다시 가족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분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런 가족은 가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역기능이 나타나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역기능적 증상을 보일지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그런 역기능의 원인을 적절하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가족 융합의 결과를 보시면 배우자의 역기능은 뭐예요? 우울이나 두통, 이런 만성적인 신체적 또는 정서적 역기능을 볼 수가 있고 만성적인 결혼 갈등을 볼 수가 있는데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와 과잉 애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아까 그 보셨던 아버지가 식사 때만 나오고 어머니한테 가는 것 이런 결혼 갈등, 그 다음에 자녀의 역기능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 결과로 가출, 비행, 학습 문제, 왕따, 정서장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핵가족 정서 체계가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가서 참고 답안을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쓰시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말로 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 이게 같이 가기가 쉽지 않고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 볼 때도 2차 면접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집단통이나 이럴 때도 말은 되게 잘 본인이 잘 하신다고 하는데 글로 정리가 안 되신다는 분이 있고 글은 잘 표현을 못 하는데 말을 언변이 되게 좋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인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또 2차 준비만 막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어쨌건 간에 이거는 또 같이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써보시면서 하셔야죠. 그냥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요. 그죠? 자, 볼게요. 자, 경수 어머니와 경수의 관계 특성에 해당하는 개념은 자아미분하죠. 이거 가족 투사 과정에 의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자아미분화 체계에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아미분화는 현재 경수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전 세대부터 존재해온 정서 과정의 결과물이다. 네, 전 세대부터 존재해온 정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아미분화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핵가족 정서 체계 개념에 근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핵가족 정서 체계의 개념을 넣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핵가족 정서 체계란 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핵가족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서 과정으로 원가족에서 형성된 자아분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다시 가족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경수 가족에서 경수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자미분화적 특성이 발달한 과정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달한 과정을 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수 아버지가 뭘 했어요? 결혼 선택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유사한, 닮은
분화 수준을 지닌 경수 어머니와 가족을 형성했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원가족으로부터 형성된 정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현재 경수와 어머니 사이에도 자아 미분화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정서체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이야기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예, 선생님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A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B형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